안녕하세요. 영어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파이썬의 함수 실습 시간이고요. 첫 번째로는 함수의 스코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스코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요, 어떤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함수를 만들 거냐면, 일단 어떤 인자를 받을 거고요. 이 인자를 받아서 플러스 1 시킨 다음에 반환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자로 넘겨주기 위해서 어떤 변수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이 변수부터 세팅을 좀 해볼게요. 저는 이 변수를 my favorite number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my favorite number. 좀 이름이 길죠? 이렇게 이름이 길어진 김에 잠깐 흐름을 끊고 이 네이밍 컨벤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네이밍 컨벤션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우리가 변수나 함수에 대한 이름을 정할 때 어떻게 이름을 지어줄 거냐 하는 규칙입니다. 규칙.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단어가 길어졌을 때, 단어가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열이 됐었을 때 띄어쓰기를 어떻게 표시하나 보면 이 언더바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컨벤션을 가지고 이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합니다. 스네이크 케이스. 이게 뱀이잖아요. 이 마치 뱀 모양 같다라고 해서 이게 스네이크 케이스래요. 재밌는 이름이고, 이 스네이크 케이스라고 하는 네이밍 컨벤션은요, 이 띄어쓰기를 언더바로 표시하는 특징 첫 번째 말고도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단어가 여러 개 있었을 때 그 단어들은 전부 다 영문 소문자로 적어준다는 게 특징 두 번째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름 규칙이 변수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파이썬에서 함수도 역시 네이밍 컨벤션이 요거 스네이크 케이스로 적용이 됩니다. 자, 얘기를 하는 김에 스네이크 케이스 말고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첫 번째로 배웠던 스네이크 케이스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케이스는 파스칼 케이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파스칼 케이스는 이걸 이렇게 써줄 거예요. 단어를 어떻게 써주냐? my favorite number 이렇게 써줄 겁니다. 보시면 띄어쓰기를 언더바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시작을 대문자로 시작함으로써 띄어쓰기를 굳이 해주지 않습니다. 이 방식이 바로 파스칼 케이스고, 그리고 모든 단어가 다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어떤 특이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카멜 케이스입니다. 이 카멜 케이스는 이렇게 써줄 겁니다. my favorite number. 파스칼 케이스를 그대로 가져와 주시되 첫 번째 단어만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문자로 시작해 주시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의 높낮이만 쭉쭉 쫓아가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게 낮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요. 이게 이 낙타에게 얼굴이라고 따지면 여기가 이렇게 등에 있는 혹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낙타랑은 비슷하다 라고 해가지고 카멜 케이스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조금 연상을 해보시면 쉽게 외울 수 있고요. 우리가 이 스네이크 케이스랑 파스칼 케이스랑 카멜 케이스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이 두 개, 스네이크 케이스랑 카멜 케이스가 이 연상하기가 쉽죠? 스네이크는 이렇게 뱀처럼 있는 거고, 이 카멜 케이스는 낙타 등의 혹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 연상하기가 쉬우니까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파스칼, 이렇게 세 개를 외우시면 금방 외우거든요. 많이 접하실 수 있는 케이스니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파이썬에서는 이 스네이크 케이스랑 파스칼 케이스를 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스칼 케이스를 언제 사용하는지는 이 이번 강좌에선 다루진 않을 거예요. 다루진 않을 거지만 클래스를 정의할 때 파스칼 케이스가 사용이 됩니다. 자, 케이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시 이 함수의 스코프로 넘어와서 코딩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사용하고 싶은 변수는 my favorite number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스네이크 케이스로 작성을 해볼게요. 아, 참고로 이거 착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거 네이밍 컨벤션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법적인 에러가 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파스칼 케이스나 아니면 카멜 케이스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코드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개발자들 간의 규칙인 거예요. 자, 어찌됐든 저는 my favorite number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변수 세팅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인자를 받아서 플러스 1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반환시켜주는 함수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함수의 정의는 def, define의 의미를 갖고 있는 def 키워드로 시작해주시면 되고요. 이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함수에서는 1을 더해주는 기능을 수행할 거니까 플러스 1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자를 받아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정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을 number라고 하겠습니다. 이 number는 아직 값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변수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정의를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땡땡 하신 다음에 우리가 이 number를 받은 거에 대해서 플러스 1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이 number를 하나 추가시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return number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는 아직 기능을 수행한 적이 없고요. 함수의 정의만 되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함수의 호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함수의 호출은 함수 정의 이전에 하시게 되면 이 함수 노란 줄 뜨고 있는데 이거에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요. 이 함수는 정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에러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의 호출은 이 함수가 정의된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저는 인자로 myFavoriteNumber를 한번 넘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출력 결과를 a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어보고 이 a를 출력해보는 식으로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력 결과 이 11이라고 하는 값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일단 플러스 1을 호출했을 때요. myFavoriteNumber 값은 10이었어요. 그래서 10을 전달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넘버에는 10이 전달이 되었을 거고요. 이 10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1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11이라고 하는 값을 반환했을 겁니다. 근데 이 반환된 값을 a에 넣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a를 출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1이 출력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코드를 짜봤는데요. 이 number라고 하는 변수랑 myFavoriteNumber라고 하는 변수는 이 비슷한 공간에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독립된 이 별도의 공간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쪽을 우리가 글로벌, 전역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함수 정의 내부에 있는 이 변수를 함수 고유의 스코프, 로컬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내용을 숙지하신 상태에서 함수의 기능을 조금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는요, 어떤 인자를 받아서 해당 인자를 1 추가시킨 이후에 반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엔 이 인자를 받지 않을 거고요, 받지 않고 이 외부에 있는 변수를 1 추가시켜주는 기능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변수를 1 추가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글로벌 변수를 1 추가시켜줄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를 좀 건드려 봐야 되는데 인자를 안 받을 거니까 이 넘버 없애주면 되겠죠. 이 넘버를 없애줄 겁니다. 그러면 반환해줄 것도 역시 없을 겁니다. 이 반환해준다는 거는 이 로컬 변수를 가공해서 뱉어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애초에 바깥에 있다면 리턴을 줄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리턴도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반환받지 않을 거고요. 이 인자로는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시켜주고 싶었던 값은 myFavoriteNumber, 이 전역 변수다 보니까요. 이 myFavoriteNumber를 출력해주면 되는데 이 녀석을 긁어다가 프린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서는 이 변수를 1 추가시켜주면 되는데요. 이게 잘 동작하면 좋으려면 이 실행 결과가 에러가 나버립니다.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이 글로벌 공간이 있을 거고요. 글로벌 공간에 10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습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값은 myFavoriteNumber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플러스 1이 실행되는 순간 이 함수 고유의 스코프, 함수 고유의 영역을 갖게 될 거예요. 그 영역 속에서 이 바깥에 접근해서 플러스 1 시키는 이 작업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가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은 이 함수 스코프 내부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변수에 대해서 조작을 가한다면 아, 이건 당연히 로컬 변수겠구나 라고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컬 안에서는 myFavoriteNumber라고 하는 변수가 딱히 없죠. 얘는 글로벌에만 있는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라고 뜨고 있냐, 이 로컬 변수 myFavoriteNumber가 할당 전에 참조되고 있다라는 에러를 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인 거죠. 지금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어떤 변수에 조작을 가하고 있네? 근데 이 조작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허락받은 게 없으니까 이건 당연히 로컬이겠구나. 근데 로컬 변수 중에는 myFavoriteNumber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에러를 뿜어야겠다라는 순서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당을 하지 않고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으니까 이 할당된 변수인 글로벌 변수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이 아니라 글로벌에 있어 이 녀석아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이 바깥의 변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이 권한은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맡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 myFavoriteNumber가 글로벌, 이 전역 변수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시해주면 우리는 이 값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고쳐놓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시면 이번에는 에러가 나지 않고 11이라고 하는 값을 만나볼 수 있어요. 최초엔 10이었지만 이 플러스 1 실행하고 나서 myFavoriteNumber는 11로 변경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요. 함수에는 고유의 스코프가 존재하니까 이 외부의 변수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키워드를 써줌으로써 전역 변수임을 인식시켜줘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더 명확하게 그 권한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 이 글로벌 공간에 10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이 함수 스코프에서 이 값에 접근한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그냥 읽기만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 녀석을 조작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글로벌 키워드가 필요할 때는요. 이번 케이스일 때만 필요해요. 그냥 읽어드리기만 할 때는요. 이때는 글로벌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엔 print number 이렇게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print number를 호출해 줄 건데요. 여기 안에서는 뭐만 해줄 거냐? my favorite number, 이 전역 변수 값을 출력해 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1 추가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print 함수를 호출해 줄 거고요. print my favorite number를 출력해 줄 겁니다. 자, 그런데 외부의 변수에 접근해서 출력해 주는 거다 보니까 이걸 전역 변수임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예,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요거 글로벌 키워드 가감을 빼볼게요. 빼고 나서 그 다음 이걸 실행하셔도 요거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my favorite number를 이 함수 스코프 내부에서 변경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고요. 그냥 단순히 이 녀석을 참조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때는 글로벌 키워드가 굳이 필요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이어지는 실습 내용에서 다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보시고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의 운영자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한다고 합시다. 지금 어떤 변수들을 갖고 있냐면 유저의 수를 나타내는 유저 카운트라는 변수랑 어떤 사용자들이 가입되어 있는지 유저들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유저네임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유저 카운트는 증가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기능은 유저 수가 증가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기능은 이 유저 네임스라고 하는 이 명단에 이 유저의 이름이 추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한 유저의 이름을 명단에 추가하는 기능이 필요할 거예요. 일단은 비교적 더 만만해 보이는 유저 수 증가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efine, 유저 수를 증가시킬 거니까 increase라고 시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유저가 증가하는 거니까 유저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 함수의 특징은요, 인자로 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함수는 외부에 있는 변수에 접근해서 이 변수를 하나 증가시키는 이 기능을 수행할 거거든요. 이거 방금 해봤죠? 요건 글로벌을 통해서 외부의 변수를 변화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글로벌 키워드를 통해서 이 외부의 변수에 대한 접근 권한, 이 변경 권한을 갖게 되면 이 유저 카운트를 변경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서 유저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코딩을 해주게 되면 유저 수 증가라고 하는 기능은 구현이 끝난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어서 이번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볼 건데요. 이 녀석은 define, signup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입력받아서 그 녀석을 명단에 추가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name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땡땡 하신 다음에 이 유저네임스, 바깥에 있는 유저네임스에다가 이 name을 추가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깥에 있는 변수에 접근할 거니까 나는 글로벌 키워드를 통해서 유저네임스를 받아줘야겠다. 왜냐하면 이 바깥에 있는 변수를 참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name을 추가해 줄 거잖아요. 변경시켜 줄 거기 때문에 변경 권한이 필요하니까 글로벌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유저 네임스에다가 이 어펜드를 통해서 값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어떤 값을 추가할 거냐면 회원 가입한 사람의 이름, 네임을 추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시고요. 구현이 끝났으니까 두 함수를 모두 다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저 수 증가를 시켜주기 위해서 increase 유저 이거를 한번 호출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signup을 또 호출해 볼 거예요. 여기 인자로는 김영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김영원이라고 하는 값이 네임에 쏙 들어가서 유저 네임스에 추가가 되겠죠. 이렇게 두 함수를 호출해 놓고 이 두 변수가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하시고요. 유저 카운트 하신 다음 유저 네임스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 결과 유저 카운트는 최초의 값이 0이었는데 유저 카운트가 하나 증가되어서 1이 되었고요. 유저네임스의 초기 값은 빈 리스트였는데 우리가 김영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줬었으니까 하나짜리 리스트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봤을 때 이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훌륭하게 구현도 했고요. 그리고 잘 수행되는 것도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수정하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여기서 불필요한 글로벌을 지워주고 싶습니다. 코드를 살펴보면 이 코드에서는 글로벌이라고 한 키워드가 2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는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불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함수를 이렇게 2번 호출하고 있는데 이 2번 호출하는 구조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 호출, 함수 호출하는 구조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일단 글로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불필요한지는 하나씩 이 주석 처리를 해보면서 지워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에 거부터 지워볼게요. 위에 거 주석 처리하시고요. 실행 버튼 눌렀을 때요. 이때는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것을 보니 이 글로벌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글로벌이었던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 주석을 다시 풀어보고요. 이 아래 녀석을 주석 처리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한번 눌러보면 이때는 이 결과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 이 두 개의 글로벌 중에 아래 녀석이 불필요한 글로벌이었던 거죠. 근데 이상한 게 둘 다 이 유저 카운트나 유저 네임스나 둘 다 외부에 있는 녀석을 조작을 하는 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얘는 있어야 되고 얘는 없어야 되고 왜 그럴까?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자, 그 이유는 유저 카운트랑 유저 네임스가 데이터 타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메모리상에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첫 번째 줄을 읽어보면 유저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에는 0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어요. 근데 파이썬은 모두 이 참조형 변수다 보니까요. 0이라고 하는 것이 메모리 공간에 있고 특정 주소에 이게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1번지라고 한다면요. 유저 카운트는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냐? 여기 안에는 이 1번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1번지가 들어있고 이렇게 참조하는 형태죠. 이번에 두 번째 줄인 유저 네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리스트가 들어있네요. 특정 메모리 공간에 어떤 리스트가 들어있고요. 이 리스트는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인트처럼 이 메모리 공간을 한 칸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칸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번지, 여긴 3번지, 여긴 4번지 이런 식으로 여러 번지 수를 갖게 될 텐데 이때 모든 번지 수를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첫 번째 주소만 이렇게 기억을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번지가 들어가 있고 유저 네임스는 여기 2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형태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상태에서요. 유저 카운트를 플러스 1 시켰습니다. 플러스 1 시켰어요. 이때 이 int라고 하는 데이터는 변경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여기 0에서 1 추가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간에 있는 메모리 공간에 1이라고 하는 것을 할당할 거고요. 얘는 5번지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유저 카운트는 더 이상 1번지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5번지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이 1을 가리키게 돼야 되니까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 이때 유저 카운트라고 하는 녀석은 값을 변경시켰을 때, 이 더하기 해줬을 때 얘가 참조하고 있는 주소가 변경되더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유저 네임스에다가 어펜드하는 이 케이스는요.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리스트에서 네임을 추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는 것은 이 번지수가 아니라 이 번지수에 들어갔을 때의 리스트 아이템을 우리가 추가시키는 거예요. 이 녀석은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저 네임스가 참조하고 있는 이 주소는 변경이 없습니다. 얘는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저 카운트랑 달리 유저 네임스는 이 조작을 가한다 한들 유저 네임스가 참조하는 이 주소는 고정이기 때문에 글로벌 권한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두 가지 작업 중에 첫 번째, 필요 없는 글로벌을 지워주자라고 하는 작업은요. 여기 아래에 있는 글로벌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작업은요. 제가 이 함수의 호출 구조를 좀 변경시키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인업,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요. 유저 수가 증가되는 건 사실 당연히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각각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덜렁대는 개발자가 사인업을 호출했는데 인크리스 유저는 호출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 회원가입, 명단은 추가가 되는데 근데 유저 수는 증가되지 않는 그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업을 호출했을 때 인크리스 유저가 자동으로 호출되게끔 호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increase 유저라고 하는 함수 호출부를 이 사인업 내부에 정의를 시켜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이 호출부를 들여쓰게 해주면 이 사인업 내부로 들어갔죠? 호출부가. 자, 이렇게 되면 사인업이라고 하는 함수 한 번만 호출하면 그 안에서 increase 유저를 자동으로 호출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만 호출시켜도 두 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셈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는 A라고 하는 기능 딱 하나만 수행시키는 게 아니라 A가 B를 호출하고 B가 또 C를 호출하는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이 연쇄적으로 물고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럼 강사님, 이게 A라고 하는 기능, B라고 하는 기능, C라고 하는 기능 중에 어떤 것이 더 먼저 끝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앞에 있는 녀석이 가장 먼저 호출은 되겠지만 뒤에 있는 녀석이 가장 빨리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 B라고 하는 기능은 C라고 하는 기능이 완결돼야지만 끝나는 녀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라고 하는 함수가 다 끝나기 전까지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C가 끝나고 나서야 이 B가 수행을 종료합니다.
자, 그리고 A라고 하는 녀석도 B를 호출했죠. 그 말은 B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까지가 A의 기능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다 수행될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A가 수행을 완료합니다. 자, 그래서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것, C라고 하는 기능이 이렇게 물고 물려 있을 때는요, 호출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끝나는 순서는 이거의 역순입니다. C가 먼저 끝나고요, B가 끝나고 A가 끝나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인업을 먼저 호출했고요. 이게 A라고 했을 때 잉글리시 유저를 제가 B라고 할게요. 이때 B 함수를 호출한 거죠. A에서 B를. 이 상황인데 A라고 하는 함수는 이 increase 유저, B라고 하는 함수가 끝나야만, 완성되어야만 끝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를 먼저 완료시킨 다음 A가 완료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함수를 정의하시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들이고요. 자, 다음 내용으로는 제가 이론 시간에 인자 사용법, 인자 사용 규칙의 경우에는 제가 실습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인자 사용 규칙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example func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거 어떤 기능이냐면 매개 변수가 3개 와 있습니다. a, b, c 와 있고요. 이 a, b, c를 다 더해서 반환해주는 간단한 기능의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선 호출을 해줘야 되는데요. 호출할 때 이 매개 변수가 정의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괄호 열고 닫고 이 인자를 전달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인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인자의 종류가 나뉩니다. 그 인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치 인자, 기본값 인자 등등등. 그 밖에도 다른 규칙들이 있는데 일단 이 2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요. 네, 첫 번째는 위치인자입니다. 위치인자는 배울 필요가 없는 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용했던 방식 그 자체가 위치인자를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example func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함수 이름을 써줄 거고요. 괄호 열고 닫고 그 안에는 인자를 넘겨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A, B, C 3개니까요. 제가 10을 이렇게 3개 전달해 볼게요. 그리고 이걸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력의 결과가 10, 10, 10이 다 더해져서 30이 될 텐데요. 이 10, 10, 10이 뭐 이렇게 10이 B로 들어가고 이렇게 10 A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10이 첫 번째 인자니까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두 번째 인자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세 번째 인자는 세 번째 매개 변수로 이렇게 위치에 따른 순서에 맞게 이렇게 매개 변수 들어가는 방식이 위치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별다른 힌트 없이 위치로만 해당 변수를 매핑시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위치 인자. 그 다음으로는요, 기본값 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녀석은 매개 변수에 어떤 특징이 하나 필요합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기본값이 있는 매개 변수 정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본값 인자라고 하는 것은 호출 규칙이기도 하지만 이 호출을 위해서는 매개 변수에 대한 세팅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매개 변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C에다가 10이라고 하는 기본값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C를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example func를 그대로 한번 호출해 볼게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위에 건 잠깐 추적 처리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10, 10, 10을 이번엔 20, 20, 2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이번엔 20, 20, 20이 들어가니까 이걸 다 더해서 60이 나와요. 이건 문제 없는데요. 지금 C에다가는 10이라고 하는 값을 기본적으로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인자를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력 결과 이때는 50이 나온다는 겁니다. C에는 20이 아니라 10이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이 전달이 됐겠죠. 자동으로. 그러한 방식이 기본값 인자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 이거에 대한 제한 사항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제약 사항이 있냐면 이 기본값을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는요. 이 위치인자로 불릴 수 있는 변수들 앞에 오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기본값을 갖고 있는 녀석이 A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 상태에서 B는 빨간 줄이 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문법적으로 거절되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요. 이게 왜 안 될까를 좀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B와 C를 위치인자로서 호출한다고 했었을 때요. 이 두 녀석은 반드시 인자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얘도 필수, 얘도 필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값 특성은 뭐냐면 우리가 줄 수도 있어야 되지만 안 줄 수도 있어야지 메리트가 있습니다. 안 줄 때 우리가 기본값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example func 하고 B에는 20을 주고 C에는 20을 주고 내가 A는 기본값을 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이때
이 A가 비워져 있다는 사실을 이 컴퓨터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게다가 우리는 B와 C를 위치 인자로서 호출하고 있는데 이 B와 C는 두 번째랑 세 번째 위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로 전달했을 때는 위치 또한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기본값이 정해져 있는 매개 변수는 그렇지 않은 매개 변수 뒤쪽에 와야만 생략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뒤에 있는 변수에다가 기본값을 세팅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규칙만 깨지 않는다면 기본값을 가져가는 변수는 이렇게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A에다가만 값을 전달해줘도 이게 함수 실행에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A는 20이 들어가고요. 기본값으로 5와 10이 들어가니까 다 더하면 35죠.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어서 가변 위치 인자와 키워드 인자입니다. 일단 가변 위치 인자는 말 그대로 위치 인자의 수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example func가 a, b, c, d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입력받은 값을 그대로 출력하는 함수라고 할게요. 자, 이때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값을 이렇게 두 개를 줄 수가 있나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녀석 안에는 값을 하나만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변 위치 인자라고 하는 걸 사용해주게 되면 이 녀석은 여러 개 값을 사용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d라고 하는 변수가 가변 위치 인자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려주면 되냐? 앞에다가 에스터리스크, 별표 달아주시면 되고요. 저장하시고 이 함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자는 4개가 필요한데 순서대로 한번 줘볼게요. 1, 2, 3, 4 이렇게 준 상태에서 출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A, B, C는 1, 2, 3이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요. 이 D는 특이하게도 묶음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이거 괄호가 소괄호니까 튜플로 지금 묶여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인자를 1, 2, 3, 4, 4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실행 버튼 누르면요. 이번에는 1, 2, 3 그대로 ABC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 5, 6, 7에 대해서 D에 묶여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매개 변수를 정의할 때 에스터리스크, 별표를 달아주게 되면 이 변수는 여러 개의 값을 받아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가변 위치 인자인데요. 그러면 이 인자를 여러 개 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안 주기도 해볼까요? 이번엔 ABC에만 인자를 전달할 거고요. 그리고 D에는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해보면 이 D라고 하는 변수에는 비어있는 튜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값 인자처럼 이 가변 위치 인자도 안 줘도 되는 변수라는 거죠. 자, 이것이 가변 위치 인자의 전부이면 좋겠지만 아까 기본값 위치를 사용하실 때 위치 인자보다 뒤에 와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규칙이 있었잖아요. 이 가변 위치 인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냐면 이 녀석은 위치 인자보다는 뒤에 와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 가변 위치 인자가 이 D가 아니라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두고 제가 이 example func를 부를 때 1, 2, 3, 4, 5, 6, 7 이렇게 호출할 거예요. 이렇게 호출할 텐데 저는 어떻게 마음을 먹은 거냐면 1, 2, 3, 4까지는 A에 전달하고 나머지 5는 B로, 6은 C로, 7은 D에다가 넣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호출했을 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 에러를 잘 읽어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원했던 대로 B랑 C랑 D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이게 지금 소실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불상사가 발생했냐면요, 이 별표, 에스터리스크가 달린 순간 이 녀석은 블랙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전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B랑 C랑 D에는 어떤 값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럼 강사님, 아까 기본값 인자를 위치 인자보다 앞서서 썼을 때는 코드상에서 빨간 줄을 표시하면서 이거 불가능하도록 막던데 이 녀석은 왜 문법적으로 허용시킨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이 뒤에 녀석들은 위치 인자 전용이 아니라서 그래요. 위치 인자가 아니라 키워드 인자로 우리가 호출하면 호출이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example func를 호출하는데 우리가 1, 2, 3, 4, 5, 6, 7을 그대로 줬어요. 주고 이 BCD에다가 값을 넣고 싶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뒤에다가 무슨 값을 넣는다 한들 얘들은 다 블랙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붙여봤자 의미가 없어요. BCD에다 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는 블랙홀에 들어가지 않고 B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키워드 인자인데요.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얘는
B에 들어가라. 그리고 얘는 C에 들어가라. 그리고 얘는 D에 들어가라.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주게 되면 얘들은 더 이상 블랙홀에 들어가지 않고 지정된 변수에 들어가더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실행해보면요. 이 1, 2, 3, 4, 5, 6, 7은 A의 다 블랙홀에 들어가지만 B랑 C랑 D는 이 이름표를 붙여놨기 때문에 들어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키워드 인자의 특징은요. 우리가 위치로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D에다가는 9를 넣고 C에다가는 10을 넣고 매개 변수의 순서는 B, C, D이지만 인자를 전달할 때는 B, D, C여도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달라도 괜찮다.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출력 결과 이 1, 2, 3, 4, 5, 6, 7은 그대로 들어가지만 B에는 8, C에는 10, 10은 이거 맨 뒤에 줬는데 이 중간에 들어가죠. 이렇게 쏙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D에는 9, 이거에 이렇게 쏙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 인자랑 다르게 이름표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스토리로 이걸 설명하게 되면 이 키워드 인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에스터리스크가 달려있는 매개 변수 뒤에 오는 것들이 키워드 인자이구나. 이걸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키워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에스터리스크 뒤에 따라와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에스터리스크를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본 상태에서 4개의 인자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 인자만 사용해서 한번 호출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키워드 인자는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B에다가는 2를 줄 거고요. D에다가는 4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A는 1을 줄 거고 C에는 3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요. 이 1, 2, 3, 4가 순서대로 잘 들어가져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매개 변수에 에스터리스크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인자 호출 규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냐면 만약에 에스터리스크가 왔다 라고 한다면 이 에스터리스크는 블랙홀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위치 인자를 호출하게 되면 이 녀석을 다 빨아들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오는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값을 위치 인자로서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들은 키워드로 전달할 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점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키워드 인자랑 위치 인자 이 둘 중에 위치 인자가 앞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에스테르크 지워보고 ABCD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앞에 3개의 인자를 제가 B, C, A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C는 3 주고 여기 네 번째 인자는 그냥 4를 줘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저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이 A, B, C는 키워드 인자로 전달하고 나머지 네 번째에 대해서는 위치 인자로 전달해야지 라고 하는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파이썬 자체적으로 빨간 줄을 뱉으면서 문법적으로 막아놨습니다. 이걸 왜 막아놨냐면 키워드 인자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 매개 변수의 호출 순서를 꼬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꼬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위치한 이 인자가 네 번째 위치에 있는 변수일지는 그거는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운이 좋게도 이 D라고 하는 네 번째 매개 변수가 네 번째 위치 인자가 이렇게 위치가 동일했지만 만에 하나 이때 B, C, A가 아니라 B, D, A였다고 한다면 이 네 번째 인자는 D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키워드 인자 속에서 이미 호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서를 뒤죽박죽 꼬을 수 있는 키워드 인자는 위치 인자보다 당연히 뒤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이런 건 가능합니다. A에다가 1을 주고 B에다가는 2를 줄 거고요. 이거 두 개는 위치 인자로 준 거죠. 그리고 이 C랑 D는 키워드 인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요.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변 위치 인자를 배웠잖아요.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는 케이스, 블랙홀. 이건 오늘 내가 처음 보는데 라고 의아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는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언제 사용해 봤냐면 프린트 함수를 사용할 때 많이 써봤어요. 우리 프린트 함수를 쓸 때 보면 여기 매개 변수 규칙이 나오는데요. 이 values 앞에 에스터리스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프린트 함수는 인자를 이렇게 하나만 줄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을 전달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가변 위치 인자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인자 호출 규칙을 잘 배웠다면 이 함수 정의를 보고 나서 어떻게 호출해야 될지 그 감을 잡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에스터리스크가 있어요. 이 에스터리스크는 가변 위치 인자고요. 블랙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D라고 하는 녀석은 키워드로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애스터리스크가 달려있는 가변 위치인자도 역시 위치인자의 일종이죠. 그런데 이 위치인자의 앞쪽에 키워드인자는 올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키워드인자는 순서를 꼴 수 있다,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런 리스크 때문에 문법적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와 B는 자연스럽게도 위치인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example 펑크는 이렇게 호출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example 펑크 호출을 해주시고 A와 B는 이렇게 위치인자 값을 전달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블랙홀에 넣어줄 만큼 숫자를 넣어준 다음 뒤에는 이렇게 키워드인자로서 값을 명시해주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A에는 1이, B에는 2가,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는 C에 쏙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지명해준 키워드 인자인 D에는 이렇게 값이 쏙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인자의 종류만 해도 위치 인자랑 그 다음에 기본값 인자랑 그리고 가변 위치 인자, 키워드 인자 이렇게 총 4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것들을 배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규칙도 복잡하고요. 이게 당장 숙달이 된다기보다는 이런 규칙을 납득하시고 그때그때 짚어보시는 방향이면 충분합니다.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코딩 테스트를 치를 때 사실은 위치인자만 사용할 줄 알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문법들을 종종 마주칠 일들이 있어서 제가 혹시 가려우신 분들이 계실까봐 긁어드린 차원이니까 너무 강박 갖지 마시고요. 위치인자 위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밖에도 가변 키워드 인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과감하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너무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공부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이것까지 가져가기엔 너무 복잡하고 산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코딩 테스트를 위한 기본 문법, 이번 강좌에서 가장 긴 강의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항상 그랬지만 오늘은 진짜 하나도 놓칠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숙지하시고 반복 연습하시길 꼭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린트 함수랑 인풋 함수 있잖아요. 이 입출력 함수를 지금은 겉핥기로만 다뤄봤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에선 이 정도까지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차원으로 좀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